남과 북이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 실무 회담을 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통화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통신 실무 회담이 이제 조금 전에 끝이 났다고 하죠. 아무래도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구축 문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2시간 50분 정도 회담을 했는데 회담에 지금 누가 나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언제 또 어디에 이렇게 설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다. 그전에는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사이에 설치였기 때문에 네. 최 정상 간에 그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양 정상이 실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느 수준에서 만들었는지 또 화상 통화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0년 때 설치됐던 것과는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의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보통 우리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상과 핫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네. 사실 남과 북은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초 7.4 공동성명에서 서울 평양 간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를 했고 사실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 우리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에 직통 전화가 가동이 됐고 네. 또 실무적으로는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군사 직통 전화를 통해서 실무자 간의 네.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있을 때 그것으로 서로 소통은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전화로 직접 통화한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번 대북 특사 3월 6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6개의 항을 돌아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핫라인입니다. 오늘 통신실무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을 여러 가지 통신 문제를 논의를 했겠지만 네. 역시 정상 간 핫라인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것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전화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개통을 해놓고 계속 활용이 될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직통선이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에도 있고 이 경의선, 동해선 이쪽에도 직통전화가 있지만 북측에 의해서 단절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통이 돼서 역사적인 통화를 한 번 하고 그것이 2번, 3번 또 정례적으로 그렇게 통화가 될 수 있다면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이 개통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 이전에 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27일 이전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성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늘 상시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핫라인의 장점입니다. 네. 또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늘 있었습니다. 또 판문점 또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그런 군사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 차원에서도 핫라인의 조기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아마 남북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7일 이전에 핫라인 설치의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통화가 가능한 핫라인 설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미 간에도 그렇고 또 한일 간에도 여러 가지 그 통신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 직접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이 화상 통화를 직접 한다면 그야말로 남북 최정상이 실제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감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결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면 회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화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되는 그런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핫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제 정상 간 의사소통이라든지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상당히 좀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보면 냉전 시대죠. 네. 미국과 소련, 구소련인데 소련 간의 군사적인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핫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충돌이 발생했더라도 핫라인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전방 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 GP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km가 채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기관총 사정거리 안에 있는 GP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늘 이 조준 상태로 있는데 작동 실수를 해가지고 발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발사를 하면 상대방도 대응 사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핫라인이 있다면은 네. 이거 참 우리가 작동 실수였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했던 것이 핫라인이고요. 네. 60년대 이미 미소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냉전을 화해 무드로 이끄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남북 간에도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이 군사 최고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합의했습니다. 네. 그것도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물론 북측이 끝내 호응을 하진 않아가지고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이 정상 간의 핫라인은 그런 점에서 군사적으로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 분야에서 여러 분야로 확대해서 관계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직통 전화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 가장 핵심은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명확하게 선결되지 않으면 네. 아마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핫라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번 달 북한의 정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단 오늘 수요일 11일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1년에 2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4월에 개최되고 10월에 개최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본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회의에서 주요한 논의사항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과 전체 국가 관련된 인사, 노동당 인사를 제외한 모든 주요 인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자체적으로 그 인사를 자신들의 주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러나 형식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만큼의 인사의 그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특히 지금 김정은 체제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원이나 또는 국무위원회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또 어떤 인사들이 또 탈락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일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또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북한의 인사들 또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쪽의 인사들이 누가 새롭게 진입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되면 며칠 한 3, 4일 정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끝날 때쯤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보도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김정은 체제가 지금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각오나 또 북한의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정치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어서 15일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또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작년에는 이제 105주년 이른바 꺾어진 해였기 때문에 열병식을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진행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열병식은 기회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죠. 북한은 이제 정주년 그래가지고 이제 5년, 10년, 네네. 5주년, 10주년을 큰 행사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191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105주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금년 같은 게 이제 정주년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한 가지는 금년을 이제 남북 관계 이 변화를 사변적으로 하자라고 주장했던 그런 김정은 위원장 그런 의지를 감안할 때 비록 태양절이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대대적인 뭐 열병 행사라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보통 해에 했던 수준들 경축위원이라든지 뭐 관련된 공식 행사 그런 것들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여건들을 고려 분위기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절제 있는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우리도 역시 지금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로우키로 하고 있거든요. 네. 다 연관돼 있는 그런 네.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의 태양절에서도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에 열렸던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깜짝 등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전략작에 돌입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4월 우리 예술단 공연 첫 공연이었죠. 그때 공연장을 방문을 해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3일 날 있을 합동 공연에 나올 가능성을 더 무게를 뒀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공연하는 것을 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아주 정치 일정이 팍팍하기 때문에 내가 일정을 조정을 해서 오늘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었지요. 4월 중에 북한 내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27일 정상회담 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준비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요구가 자기들의 주장과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 참모들과 함께 수기하고 전략들을 구상하고 본인이 준비하는 아마 그런 시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이 지금쯤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향후 1, 20년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뭐 그런 정상이다, 회담이다 이런 무게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것을 어떤 수준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협의해내느냐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은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진입했을 때 어떠한 행동 방식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와 북한이 각을 세우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는 이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 이제 주요 인사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북러, 북일 정상회담도 북한이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4월, 5월, 6월이 그야말로 네네.
너무나 바쁜 시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내느냐가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장래와도 직결돼 있는 북한 체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한 행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판문점을 방문을 네네. 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만큼 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평화의 집에 어제 우리 안보 관련 장관들 그러니까 그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이 갔고 또 청와대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또 관련 비서진들 이렇게 다 갔습니다. 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 그분들이 이제 준비위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제대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만찬장이 좀 협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그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김정숙 여사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라고 지금 이제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그 두 사람이 오게 될 경우에 또 그런 동선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시설들이 또 확장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판문점 방문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칭도 정리가 일단은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설주 여사로 정리가 됐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좀 정상 국가를 연상시키는 만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런 예.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특수 관계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도 보면 북한도 사실 한반도가 우리의 모두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우리가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또 북한도 유엔에 가입을 했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 또 북한의 정상 이런 정상 대 정상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만약에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당의 대표를 만난다는 것도 좀 정상회담으로 말하기에는 좀 거기 안 맞는 그런 네네.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호칭은 국무위원장이 사실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호칭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주목되는 게 최초로 영부인끼리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아마 그것이 지난 실무회담이죠.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거예요. 의전, 경호, 그다음에 보도와 관련된 실무 접촉. 결과는 뭐 나온 게 없습니다만 네.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정, 동선, 그다음에 이제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보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전 과정을 다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공개를 할 것인가 녹화 중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아마 함께 논의했을 텐데 네. 역시 이제 판문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고 당일 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부부 동반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비록 장소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평화의 집 3층에는 뭐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만 공간이 비록 좁기는 하나 인원을 좀 제한하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2층, 3층에 각각 본회의장도 있지만은 작은 회의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부인들끼리 만나서 함께 뭐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내려오고 부부가 함께 맞고 그런 것도 외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호칭 문제라든지 영부인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칭은 국무위원장 호칭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 수반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북한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수반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당 위원장은 이제
노동당의 위원장이고 우리로 치면 뭐 우리의 정당과 또 격을 맞출 수도 있는 네.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장 호칭이 적절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호칭을 하느냐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 국가 수반의 부인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네. 또 우리도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시죠. 김정숙 여사라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네. 여사라는 호칭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불러주는 것이 맞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두 영부인이 만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회담은 실무회담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토론에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회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찬이나 또는 만찬 이런 시간들은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당국자들이 최고 당국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또 세계 또 사진이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역시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의 공간이 판문점이 아니라 이제는 대화 평화의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두 영부인의 참석은 중요하다. 두 부인의 참석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한 번에 걸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2018 정상회담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아마 2018 1차 정상회담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제 통일각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북측에 그때 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는 네네.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 부인의 이번 그 정상회담 동석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남북통신실무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